안녕하십니까. 교부생명 리스크관리 담당 김병렬입니다. 오늘 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 산업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감독 당국과 업계가 모여서 소통하고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 벨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KICS 도입 배경, KICS 도입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험사의 대응 방안,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ICS 도입 배경은 앞 세션에서 금융감독원 윤영준 실장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도입 기간과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과 또 보험 업계 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7년간의 준비 기간 후 20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시가평가 지급여력 제도인 솔벤시 2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준비 기간 15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속도에 있어서 유럽에 비해서 2배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 산업의 경우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장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들을 좀 요 KICS 제도 도입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ICS 내용 중에서 보험회사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 부채 시가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자본, 즉 리스크 산출 방식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요구자본 리스크 산출 기준이 신뢰 수준 99.5%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류도 13개로 세분화되고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산출도 유형계수 방식에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런 두 가지 영향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서 가용자본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 RBC 가용자본을 100이라고 놓으면 그 KICS 3.0 기준 가용자본은 75로 한 25%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데 있는데요. 왼쪽 표에 보시면 국고채 10년 금리 추이인데요. 최근에 165bp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100bp 상승하는 등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가용자본이 이건 이제 KICS 3.0 기준 가용자본을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금리가 100bp 상승하게 되면 가용자본은 120으로 20%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100bp 하락하게 되면은 72로 30% 정도 가용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보험사들이 KICS 도입이 됐을 때 KICS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춰 놨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추가로 더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리스크 측정 방법 변경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인데요. RBC 요구자본을 100으로 놓았을 때 KICS 3.0 요구자본은 221로 2.2배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험 리스크는 6배 증가를 하고요. 금리 리스크는 2.1배, 그리고
금리를 제외한 그 주식과 부동산 등의 시장 리스크는 3.6배 증가를 합니다. 이런 이제 요구 자본 증가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KICS 비율을 높이는데 그 과거 RBC보다 2배가 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런 KICS 비율 하락 그리고 변동성 증가에 따라서 보험사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자산운용 그리고 경영관리 전 부문의 경영 방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6년에 KICS 최초 시안인 시안을 가지고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때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자본 확충, 그리고 ALM 강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제한, 그리고 부채 구조 개선, 변액 보증 리스크 해지 등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보험사들도 이런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필드 테스트 이후에 ALM 강화, 보험 부채 구조 개선, 그리고 신종 자본증권 발행 등 내부 노력과 함께 또 감독 당국에서도 업계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KICS 산출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KICS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노력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듀레이션 매칭 강화를 시작했고요. 또 보험 상품 구조 개선, 위험자산 선별적 투자를 통한 축소 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했고 또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해서 유가증권 계정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자산부채 현금 흐름 매칭을 시작을 했고 또 변액 보증 리스크 해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IFRS 17과 KICS 산출 시스템인 통합 계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까지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KICS 도입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폭 금리가 오르는 것을 활용을 해서 ALM 매칭을 더욱 강화하고 또 신종자본증권도 2차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회사의 대응 노력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LM 강화인데요. 국내 장기채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고 또 자산부채 현금 흐름 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레이션 매칭에 대해서는 자산 듀레이션 늘리기 위해서 유가증권 계정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에 그 계정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 2017년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에서는 이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만기 보유 계정을 매도 가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그 RBC 비율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KICS 대응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유가증권 계정 전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드 포워드 등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자산 듀레이션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산 듀레이션은 2016년 말 7.2에서 2020년에는 9.6으로 2.4년 증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듀레이션 갭은 1.1년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캐시플로우 매칭인데요. KICS에서는 금리 리스크 측정을 듀레이션 갭 방식이 아닌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캐시플로우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캐시플로우 분석을 해본 결과 19년에서 30년 사이에 캐시플로우의 그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요 구간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금리 리스크 축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요 캐시플로우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8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부채 구조 개선입니다. 저금리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금리 연동형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신계약 가치 확보를 위해서 보장성 중심의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보험사들도 솔벤시2 도입 및 저금리 대응을 위해서 순수 보장형 또는 투자형 상품 판매 확대, 그리고 신계약 보증 수준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도 신계약 가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보장성 중심의 상품 라인업 확대 및 경쟁력 제고, 그리고 상품 경쟁력 확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준 개선을 추진해 왔고요. 또 2차형 마진 축소를 위해서 금리 연동형 보장성 비중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상품 예정률 및 최저 보증 이율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밑에 금리 연동형 부채 비중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금리 확정형 부채 비중을 49%에서 41%로 축소를 해왔는데요. 이 부채 구조 개선이 힘든 이유가 과거 그 고금리로 판 확정형에서 그 유지보험료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그 높은 불이율이 계속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구조 개선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위험자산 선별적 투자입니다. KICS 도입 발표 이후 현행 RBC 대비 위험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면 주식, 부동산 위험 개수는 RBC 주식의 경우 RBC에는 12.8%에서 16%까지 인데 KICS에서는 20%에서 49%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도 위험 개수가 RBC에서는 6에서 9%에서 KICS에서는 2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는 주식하고 부동산 등의 위험 자산을 운용 자산 대비 2015년 5%에서 2020년 3.4%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액 보증 리스크 해지입니다. 변액보험 보증 옵션 가치의 변동을 해지 자산으로 상쇄해서 회사의 손익 변동성과 요구 자본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변액 해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저금리로 인해서 변액 보증 준비금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KICS에서 변액보험의 보증 옵션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기존의 RBC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KICS 요구 자본 축소를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는 2018년부터 해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해지 방식은 다이나믹 해징으로서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 옵션 가치의 변동을 해지 자산을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하여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지 수단은 할인율 변동에 대해서는 이자율 스왑을 쓰고 있고요. 주식과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주가지수 선물과 국제 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는 적립금의 60% 정도를 해지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100% 해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변액 보증 위험을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 자본증권 발행입니다. 가용자본 측면에서 이익 창출 등 내부 노력과 병행해서 부채성 자본증권 등을 통해서 자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채성 자본증권은 해외 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사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2017년에 해외에서 5억 불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고요. 올해 2차로 추가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프라 구축입니다. IFRS 17과 KICS 대응을 위한 통합 계리 시스템 구축을 2019년에 완료한 후에 고도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은 기존의 계리 결산이나 리스크 관리 조직과 이원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저희 회사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장기간 사업 결과로 누적된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ALM 전략과 관련해서는 금리 리스크와 2차형 마진 간의 상충관계가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채 중심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2차형 마진이 고착화돼서 그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 구조상 장기 채권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 파생 상품 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해외 투자 시에도 시장 여건상 환해지를 5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부족 개선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누적된 전통형 보험의 부채 구조 개선은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본 확충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는 증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저금리와 자본 규제 강화가 되는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서 유상증자에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에 따라서 그 보험사 내부 노력으로 KICS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좀 속도가 더디고 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KICS 도입은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험사는 장기 산업자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KICS 도입은 수익성이 낮은 장기 국공채 중심의 자산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나 신재생 에너지 등 ESG 관련 대체 투자 자금 공급이 축소되고 또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사회 안전망 역할에 있어서도 위험 인수 기준 강화, 그리고 최저 부종 축소, 갱신형 중심의 상품 판매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분한 경과 기간 관련해서는 유럽의 솔벤시2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해서 경과 조치 적용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사례를 보면은 왼쪽 그림에서 금리가 100bp 하락할 때는 KICS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반영해서 솔벤시2에서도
가용자본에 대한 경과 조치인 책임준비금 경과 조치와 무위험 이자율 경과 조치를 각각 16년 동안 경과 조치 기간을 적용을 했고요. 요구자본에 대한 경과 조치인 주식위험 경과 조치에 대해서 7년의 기간을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한 경과 조치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TDP와 TIR에 대해서 경과 조치를 적용하고 또 금리 위험과 주식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경과 조치 적용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위험과 주식 위험도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큰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무형 적용 활성화입니다. 그 보험사들이 개별 특성을 반영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무형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와 내부무형 도입 시 혜택 부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솔벤시 2의 내부무형 사용 현황을 보시면 아직 대부분은 표준무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생명보험은 8%가 넘게 내부무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무형 적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먼저 내부무형은 위험 민감도와 복잡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완전 또는 부분 내부무형 외에 USPS를 적용한 표준무형도 내부무형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USPS 무형은 표준 모델에 적용하는 리스크를 회사의 실제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하는 개수들로 대체해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부무형 도입 시 혜택 부여인데요. 내부무형 운영 회사에 대해서 라스 평가할 때 메리트를 좀 주고 또 표준무형 대비 내부무형의 리스크가 더 크게 산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개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마치겠고요. 이제 KICS 도입이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쪼록 감독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